86페이지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이죠. 확인설명서가 총 4개가 있어요. 1이 주거용 건축물, 2가 비주거용 건축물,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래 있고 각각 영문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영문으로 된 거는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영문으로 된 거 이제 나올 때가 안 됐나 그냥. 형님 출제위원들 영어 못합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 1, 2, 3, 4 4개 중에서 1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확인설명 자료 이래가지고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아까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제일 위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아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면은 어떤 걸 요구했다 하는 거 적죠. 그죠? 자, 그 밑에 유의사항에 자,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 의무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죠. 물론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죠. 그죠? 자, 물론 이런 거는 틀리게 지문에 나올 건 아니에요. 실제 거래가격 신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호의 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밑에 줄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원으로 집을 샀어요. 그러면 4억 원에 실제 거래가가 4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하는 말이 3억 원으로 신고를 합시다.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작게 내죠. 4개 샀는데 3억에 신고하면 취득세 작게 내죠. 자,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5억 원으로 팔았습니다. 원래 4개 사가지고 5개 팔면은 1억에 해당하는 양도세 내야 되는데 3억 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2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과하겠다 말이죠. 자, 서식에 보면은 그 바로 밑에 큰 1번에 기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오른쪽에 중간에 기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의 제일 왼쪽만 한번 쭉 읽어보고 갈게요. 기본 확인사항 안에 있는 게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밑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한 페이지 넘어가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종교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확인설명서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방금 읽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세부적인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제가 읽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그걸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제가 읽은 게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요거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설명서 꼼꼼하게 다 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쭉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한 번만 질문에 대답을 딱 하면은 모든 게 외워집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대상 물건의 표시에 보면은 기본 확인사항의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에 토지 건축물이 나오죠. 그죠? 자, 토지 건축물까지 보시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에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1번, 2번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 1번에 아까 확인설명 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기업공개사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자, 관련자 주더라 안 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터 환경 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읽어만 보시고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그랬는데 아까 기본 확인사항 3번 이상 나눠졌죠. 그죠?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가 한마디로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요 기본 확인사항은 기업공개사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업공개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제일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가 2번은 다시 올라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 3번에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그 뒤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앞에 제가 봅시다. 자, 186페이지에 대상 물건의 표시가 나오죠. 그죠? 자, 대상 물건의 표시에 토지 건축물이 나오는데 토지는 아까 뭐를 보고 적어라? 토지 대장을 보고 적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라 그랬죠. 그죠? 자, 토지의 소재지 나옵니다. 자, 소재지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소재 플러스 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번까지는 꼭 들어가야 되죠. 올해 전에 어떤 지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대상 물건이 서울시 중구 명동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동 전부를 사고 팔 건 아니죠. 그죠? 명동 몇 번지까지 적어라 이 말이에요. 면적 제곱미터죠. 자, 면적 제곱미터인데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하고 평하고 어느 게 감이 좀 잘 잡힙니까? 평이 감이 좀 잘 잡히죠. 그죠? 근데 공식적인 단위로서는 제곱미터예요. 지금 평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은 교량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습니다. 자, 70제곱미터는 몇 평입니까? 70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계산하려면 70제곱미터 나누기 0.25 해야 되죠. 그럼 계산기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계산기 없죠. 휴대폰 내려면은 계산기 찾는데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할 때 어찌 하느냐면은 곱하기 3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세요. 그러면 210이죠. 빼면 21평이에요. 100%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99% 정도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다. 몇 평이 지금 80제곱미터 24평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 계산은 기내가 해보면 24평 맞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그래 빨리 합니까? 하나라도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물건을 맡기죠. 곱하기 3하고 동그라미 하나 빼면 돼요. 자, 지목. 공부상 지목을 적고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다면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라. 자, 이 부분에서 틀리게 나올 거는 별로 없고, 그 건축물 전용 면적이죠. 그죠? 자, 건축물에서 면적이 좀 많죠.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 건축 면적은 약 몇 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자가 있으면 제일 좋죠. 보통 자가 없죠. 그죠? 자가 없으면은 밑에 바닥에 주로 타일로 됐으면 타일 숫자를 하면 되죠. 아니면은 보통 때 좀 넓고 이러면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걷는 보폭을 하나 어느 정도는가 계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쭉 갔다 왔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죠? 이 강의실 건축 면적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물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건축물의 각 층이나 또는 일부를 나타낼 때는 건축면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바닥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얼마냐 이런 말을 쓰지만
이 건축물의 5층 건축 면적은 얼마냐 이런 말로는 안 쓴다는 말이에요. 5층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각 층이나 일부를 나타내니까 이 강의실 바닥 면적이지 강의실 건축 면적이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자,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기준으로 한다? 중심선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바닥 면적도 중심선, 그때는 구의 그 중심선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에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아까 뭘 본다 그랬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봐라 그랬죠. 그럼 전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이거는 외벽의 무슨 선 기준으로 볼까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층에 두세 대가 살고 있어요. 외벽 두께만큼은 주거 전용 면적을 안 쓰죠. 그죠?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그럼 전용 면적은 외부의 외부선,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내부선, 무슨 선? 내부선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실제 용도도 적으라, 그죠? 건축물에서 건축물 용도 했죠, 그죠?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개 있습니까? 건축물의 용도 몇 개 있어요? 29개죠. 1번이 뭐예요?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간에 생략하고 붕 날라서 16번 위락시설이에요. 합격하고 같이 위락시설 한번 갑시다. 합격하시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조도 있죠. 구조라는 게 뭐 철근 콘크리트 조다, 슬라브 조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향이 있는데 아까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라 그랬죠. 근데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옵니다. 그럼 대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기획공개사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아까 뒤에 읽었죠. 그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인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데 요즘은 내진 설계 안 되면은 건축 허가 안 내주죠. 그러면은 자기 아파트가 내진 설계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알 수 있죠, 그죠?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은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자, 위반 건축물이 이제는 뭘 보고 확인한다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다. 말도 안 되게 질문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예요. 자, 권리관계 한마디로 등기부 기재사입니다. 자, 등기부 기재상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 이래 있죠.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인지 아니면 공공지원인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인지 해당 사항 없는지 체크를 하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에 볼게요. 자, 작성 방법 5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가로 안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개죠. 그죠?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올 거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임대인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재계약을 포함한다 그랬죠. 재계약을 포함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번에 자,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주택임대차 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상가임대차 법에서 증액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죠. 그죠? 주택에서는 몇 프로예요? 5%. 하나는 5%로 되어 있고 하나는 20분의 1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5%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정해할 수 없다. 시행령에는 안 정해졌어요. 네, 5% 범위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해할 수 있는 비율이 5%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자,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지금 월 100만 원 내고 있어요. 재계약합시다 이러니까 임대인이 좋습니다. 재계약합시다. 월 1000만 원 내라 하는 말은 재계약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정의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로 한다? 5%까지만 계약갱신 요구권 몇 년 동안 있어요? 10년이죠. 그죠?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 물론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 계약갱신 요구권 내에서는 5% 초과해서 정의할 수 없죠. 한번 정의하고 1년 이내는 다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지금은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자, 그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인데 그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2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얼마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05만 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주택에서도 5%까지만 정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죠. 상가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그 기간 안에는 5%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주택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니까 지금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계약갱신 합시다. 집주인은 계약갱신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안 해줘도 되죠. 안 해줘도 되는데 5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재계약을 할 때는 5% 절대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서만 5% 적용한다. 현실성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그죠? 그거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는 5% 적용합니다. 그거 말고 재계약을 할 때는 절대 5% 적용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죠. 그죠? 자, 임대 의무 기간이 단기가 4년이었는데 4년짜리는 없어졌죠. 나머지는 8년이 있죠. 그죠?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정의할 수 5%밖에 정의 못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재계약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8년 동안에는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할 때도 5% 정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법하고 제일 다른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주택임대차법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같은 법 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틀리게 나올 거는 없어요. 자, 그럼 앞 페이지의 표에 다시 가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개대시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이죠. 자, 주거용 건축물의 권리관계란 안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 위에 1번 대상물건의 표시는 확인설명서 1, 2, 3, 4 다 나옵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도 1, 2, 3, 4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 2, 3, 4 중에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1만 나오겠죠. 그런데 2도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안 보면은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확인 설명서 2에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보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죠. 자, 주거용 건축물 아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주거용으로 서기 위해 가지고 한 층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됐든지 안 됐든지, 건축물 대상에 기재가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어요.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법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원래가 주거용이 아니죠. 그럼 여기 주거용으로 서면은 주택임대차법 적용 안 해요. 하지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용으로 서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비록 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지만은 둘이서 주거용으로 서겠다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건 주택임대차법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여기에 있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거 1만 나오는 게 아니고 1, 2 두 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다음 달에 할 때 우리 요약집에 나오면은 이 표가 추가된 거 있을 건데 거기에 권리관계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밑에 뭐가 추가됐냐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요거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확인 설명서 1, 2 두 개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쭉 읽어볼게요. 자, 지역지구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이 있고 오른쪽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도시군계획시설 허가신고구역 여부 투기지역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입지조건 오른쪽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입지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있죠. 그죠? 왜 제가 이걸 먼저 보느냐 하면은 방금 읽은 거 도로와의 관계부터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입지조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왼쪽 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지역지구부터 그 밖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그죠? 여러분들 다 봤죠? 전부 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해당한다는 거를 기억할 수 있죠. 그죠? 다 읽었으니까 기억할 수 있죠. 어제 수업할 때 보면 기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해도 제가 잘 못 듣는 거 많죠.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만 싹 웃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무슨 과목에서 공부하는 겁니까?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퉁쳐가지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간다 퉁치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한 페이지 더 가야 되네요. 자, 190회 제류의 6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번은 토지 부분입니다. 자, 토지 부분이라 하는 말은 토지가 있어야지 요게 나오겠죠. 그죠? 확인설명서 1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죠. 비주거용에도 토지 있죠. 3번 토지 부분에 토지 있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확인설명서 1, 2, 3 3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서 적고 방금 읽은 요게 확인설명서에서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적어라? 절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 게 아니죠. 시군조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됩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건물 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지금 여기는
건폐율 용적물 상한이죠. 그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봐야 된다. 시도 조례도 아니고 시군구 조례도 아니고 무슨 조례라고요? 시군 조례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청도군에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시군 조례를 봐라.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를 봐라. 여기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에 땅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를 봐야 됩니까? 청도군 조례를 봐야 되죠. 청도군 조례를 봐야 돼요. 그죠? 청도에 가면은 제 땅은 아닌데 우리 외가가 청도였어요. 예, 그걸 보면 땅이 많아요. 청도군 조례 보면 되죠.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어떤 땅이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조례를 봐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군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청도 군조례를 보면은 광역시하고 연결됩니까? 달서구로 연결됩니까? 달서구로 연결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군조례를 봐라 그랬지 시군구조례를 봐라는 말은 시군구 조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대구 광역시를 보려니까 도하고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 구분하셔야 돼요.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죠. 시군구 할 때 시는 일반시죠. 그죠? 그런데 시군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시란시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 청도군은 군조례 청도군 봐야 되죠. 그러면 대구 광역시 달서구 구조례를 봐라 말은 없죠. 시에요 광역시도 들어가요. 일단은 대구 광역시 조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업공개사 확인해서 적으며 요거는 액면 그대로만 맞는 거로 보세요. 그럼 질문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적는다 하면 맞다 틀렸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문의 적는다 틀렸죠. 액면 그대로 기업공개사 확인해서 적는다. 요거만 맞는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물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확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자, 앞에 표에 가볼게요. 자, 표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적을 했습니까? 시군조례를 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업공개사 확인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으라고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어요. 물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는다.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자, 그런데 거기에 지역지구 구역에 우리가 공법에서 지역지구 구역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한다? 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실 때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거는 너무 처음부터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옆에 가면 또 있어요. 옆에 가면 또 있는데 똑같지는 안 하죠. 헷갈려서 몰라요. 큰 거부터 차근차근 가지를 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뭐를 규제하느냐? 세 개를 규제하죠. 그죠? 행위를 규제하고 건폐율을 규제하고 용적률을 규제한다. 그러면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어디에서 규제를 하느냐? 규제의 내용이 뭐냐?
그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행위를 규제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에 상업지역에 그 녹지지역에 어디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전용공업지역에 병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 그대로 외우려면 참 어려워요. 전용공업지역이다 하는 말은 매연도 많이 나오고 공장들이 있으니까 다칠 가능성이 많죠. 다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전용공업지역에 병원 들어갈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에 주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유통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대구에서 옷 장사하려합니다. 옷 어디 가서 떼옵니까? 서문시장에 떼오는데 서문시장에서는 또 누가 떼오겠죠. 그죠? 서문시장 가면 어디 갑니까? 서울의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간다는 말이에요. 밤에 갑니까? 낮에 갑니까? 할 때는 밤에 갑니다. 올 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올 때 편해요.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짐은 짐대로 보냅니다. 짐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 완전히 누워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그 다음 내려오면 장사해야 되죠. 밤에 가는데 밤에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거기 가면은 낮보다 더 환합니다. 낮보다 더 환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 가정주부들하고 장사하시는 분하고 누가 목소리가 큽니까? 장사하시는 분 목소리가 크죠. 그러면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전국에 목소리 크다는 사람 밤에 다 모이죠. 대낮보다 흔하죠. 주택에서는 밤에 깜깜하게 조용하게 자야 되죠. 대낮보다 더 흔하고 전국에 시끄러운 사람 다 모입니다. 잠잘 수 있다 없다? 유통상업지역에 주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씩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는 뭐를 봐야 됩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하는 말이 누가 정답을 이야기하기로 공법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공법책에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 나온죠.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그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당연히 안 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정하느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네. 지역은. 근데 저기 저 중앙로에 가면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 있죠. 중앙로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 있죠. 우리 그 공법 공부할 때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는 게 책에서 한번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면 지구는 책에서 안 봤다는 말은 대통령 법에도 대통령령에도 국토교통부령에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지구는 뭐로도 만들 수 있다? 조례도도 만들 수 있죠. 조례도도 만들 수 있는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으로 정했다. 조례 또 만들면 대통령 또 바꿔야 되죠. 그러면 지구는 뭐로서 행위 제한을 한다? 조례로 행위 제한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건폐율 용적률 여러분 외우는 거 있죠. 상한. 그 숫자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 숫자 그 제한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여러분 숫자 외우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요. 그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근데 방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적으라 그랬어요? 시군조례를 봐라 그랬죠. 그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을 봐야 됩니까?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까? 시군조례를 봐야 되죠. 자, 결론입니다. 공법도 있고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봐야 되죠. 공법이 이겼다. 중개사법이 이겼다. 어느 게 이겼어요? 중개사법 이겼죠. 그런데 중개사법 이겼는데 중개사법보다 낮은 공법 공부한다고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면서 중개사법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이 법이 저보다 이긴다. 이기는 있을 수가 없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여기에서 시군조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외우는 숫자 있죠. 그죠? 그 숫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건 아니죠. 요건 오로지 시험용이지 실무에 나오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시험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내려가가지고 한 단계씩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지역지구 쉽게 얘기하면 행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실무적으로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 제한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싸다, 비싸다. 행위 제한이 클수록 가격이 중심상업 지역하고 보존녹지하고 어느 게 행위 제한이 큽니까? 중심상업 쪽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보존녹지가 못하는 게 훨씬 많죠. 녹지가 훨씬 싸죠. 싸다 비싸다는 거는 매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고 임대차인 경우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입지 조건의 수요. 자,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오른쪽에 보면은 접근성도 같이 들어갑니다.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자,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들어간다 그랬죠. 자, 질문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다음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답이 공원으로 나왔어요. 공원. 우리 공부에서 무슨 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공원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 안 한 여자가 있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가씨라 하죠. 똑같은 여자인데 결혼을 하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아줌마로 바뀌잖아요. 그죠? 공원이 기반시설이 있어요. 똑같은 공원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은 이름이 아줌마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아까 공원 기반시설이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과목에서 공부한다? 공법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죠.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입지 조건에 아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 다 퉁치세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도로와의 관계. 그 도로와의 관계 보면은 몇 메다 곱하기 몇 메다 도로에 접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자, 몇 메다 곱하기 몇 메다 도로에 접한다. 이거 공법에 어떤 내용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 전면 도로가 넓을수록 도로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전면 도로 50m 이상인 도로를 25m 접하면은 용적률 20%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죠.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오른쪽에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교통할 때 이거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 교육시설. 그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서 아까 확인 조사하는 방법에 환경 조건이 있었죠. 뭐뭐 들어갑니까?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요게 환경 조건에 들어간다. 제일 중요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입지 조건이 들어가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한마디로 그 중개대상물에 있는 입지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거는 확인 설명서 1뿐만이 아니고 2, 3도 같이 보셔야 돼요. 4는 안 나옵니다. 자, 교육시설 학교죠. 학교 갔다가 집에 갑니까? 사무실에 갑니까? 집에 가죠. 판매 및 의료시설 마트 가서 쌀 사고 반찬 샀어요. 집에 갑니까? 사무실에 갑니까? 집에 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주거용하고만 관련됐다. 비주거용 토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주거용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집니다. 물론 토지에도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는데 토지 자체가 주차장이죠. 토지 자체가 주차장이에요. 건물이 있으려고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는 주차장이 중요한 개념이다 아니다. 그 토지에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주차장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토지 부분에는 주차장도 빠진다. 자, 요거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래 나오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경비실 있죠. 아파트에 경비실 있죠. 그죠? 비주거용 건축물 예를 들어서 공장에 경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토지에 경비실이 있다 없다.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 1km 이내 있느냐 없느냐. 자, 비선호시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를 들어서 주거용 건축물에 하수종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죠? 주거용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그럼 비선호시설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한마디로 냄새나고 시끄럽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공장은 원래 시끄럽죠. 내 공장도 시끄러워요. 내 공장만큼 시끄러운 공장이 내 공장 옆에 들어올려 갑니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는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3 토지에는 들어갑니다. 토지에는 비선호시설이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토지에 나중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오면은 비선호시설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3 주거용하고 토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하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있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두 페이지 넘어가야 되네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아니고 7번에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라. 이래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한다 그러죠.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한다.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고 결정됐어요.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거래 금액이 나오겠죠. 제가 실무 부분에서는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추가시험 합해가지고 작년까지 32번 쳤는데 지금까지 2번인가 3번인가 빼고는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들어간 지문이 전부 다 답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됐죠.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한다. 이래 되세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거래 금액이 나오면은 예정 금액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생각하지 말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는 거래금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정금액 의미가 없으니까 확인설명서에는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다. 예정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다.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거래금액이 들어가도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확인조사하고 확인설명을 했죠. 확인설명할 때 5억입니다. 이랬어요. 5억으로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이 나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오죠. 예정금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게 확인설명서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다. 예정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다. 예정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예정 금액이 들어가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표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정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7번 다시 볼게요.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라.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가 완성된 때 또는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라. 이래 되고 저 밑에 11번 한 것을 볼게요. 자, 11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는 기획공개서 중개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분명히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5개 팔아달라 해서요. 4억 5천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거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 5천이죠. 예정 금액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럼 우리가 보수를 받을 때는 5억에 따른 보수 받습니까? 4억 5천에 따른 보수 받습니까? 4억 5천에 따른 보수 받는 거 맞죠? 근데 아까 보수 계산할 때는 아까 책에서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적으라 했어요.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으라 했어요.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라? 이래 돼 있죠. 그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혼자서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땄던 인터넷을 보고 자격증을 땄던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 자격증을 땄던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에 간 사람은 100에 100%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이 잘못됐다 그래요. 법 잘못된 거 맞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선생들이 잘못됐어요. 이거 똑바로 강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5억입니다 하니까 상대방이 아이고 비싸서 안 합니다. 저도 1,000만 원 가지고 4억 9천 하자 비싸서 안 합니다. 1,000만 더 가지고 4억 8천 하자 안 합니다. 좋다 통 크게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까준다. 4억 5천 하자 하니까 상대방이 콜 4억 5천 합시다 이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4억 5천 맞죠? 그죠? 아까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으라 그랬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은 요겁니다. 5억 합시다 하니까 상대방이 계약합시다. 4억 5천 합시다. 그래 안 하죠. 맨 끝에 4억 5천 합시다 하니까 4억 5천 합시다 이랬죠. 그죠? 요거는 거래 금액이고 요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결론적으로 숫자는 똑같죠. 왜 법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거래 금액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예정 금액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은 안 나오죠. 확인 설명서에 거래 금액이 나왔다면은 무조건 틀렸어요.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이 안 나오고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예정 금액이 나온다 하는 말은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한다? 3년이겠죠. 다시 올라가서 7번에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공시지가는 매매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임대차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거래 예정 금액, 매매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이 없는 건 없죠. 1, 2, 3, 4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확인 설명은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까?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까?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죠.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전하는 조세가 어떻게 된다?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전 조세가 아니고 취득 조세 및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취득세, 노건소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별표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이거 뒤에 작성 방법에 8번 볼게요. 자,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 중개가 완성된 때 이런 말이 전혀 없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하는 말은 아까 그게 지방세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취득세, 노후처특별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지방세 아닌 것도 하나 있죠. 노후처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에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래 됐어요. 아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는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안에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취득조세에는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조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취득조세는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가시면은 187페이지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해가지고 기본 확인상 보셨죠. 그죠? 자, 세부 확인상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도록 할게요.